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제가 14억 중국인을 대표해서 유럽인들에게 검증을 받고 중국의 위대함을 느끼고 오겠습니다. 여기 중국의 천만 틱토커가 호기롭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슈신이에요. 베이징대 역사학과에 다니면서 틱톡에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베이징대에 합격하기 위해 사용했던 공부법을 정리해서 공유했는데 이 영상이 의외로 큰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를 응원해 주셨고 아이들이 당신처럼 공부하면 좋겠다. 중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가 되어라 같은 메시지를 보내주셨죠. 덕분에 저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고 본격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폭발적인 조회수를 얻은 건 한국의 역사 왜곡을 집중적으로 다룬 영상이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중국의 역사를 왜곡해왔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분석한 내용이었는데 수백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분노를 동시에 불러일으켰어요. 이런 영상을 더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저를 팔로우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도 어느새 천만 틱토커가 되어 있었어요. 사실 저는 돈을 벌 목적은 전혀 없었고 그저 중국의 위대한 역사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특히 한국이 우리 역사를 함부로 왜곡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문화유산인 양 가져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집중했던 콘텐츠도 바로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한국이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가였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공감해 주셨죠. 그런데 유명해질수록 악플도 부쩍 많아졌어요. 특히 유럽 사람들 중 몇몇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제가 한국의 역사 왜곡 문제를 다루는 영상마다 들어와서 이래서 중국이 욕을 먹는다. 중국을 벗어나서 외국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렇게 어리석어진다 같은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최대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정확한 팩트로만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이 우리 중국 문화를 어떻게 베껴갔는지 사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죠. 김치와 한복은 이미 여러 차례 영상으로 만들었고 그 뒤에는 음악이나 전통놀이, 영화,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군사무기나 전기차 반도체 기술 같은 산업 분야까지 한국이 어떻게 중국 것을 모방하고 있는지 자료를 찾아서 근거를 대며 영상을 올렸어요. 김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국의 장류와 절임 문화에서 발전해온 음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마치 자기들의 고유 문화처럼 세계 곳곳에서 김치를 홍보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김치의 기원은 중국이며 오랜 역사를 지닌 절임 문화에서 출발했다는 내용을 역사 자료와 함께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한복도 마찬가지였어요. 명나라 의복에서 파생된 형태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복이 우리 전통 의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분석했어요. 한복 디자인의 특정 부분이 어떻게 명나라 복식의 특징과 유사한지 구체적인 예시와 도판 자료까지 찾아서 영상에 담았어요. 음악 분야도 놓칠 수 없었어요. 전통 악기나 음계가 중국 고대 음악의 영향을 받았으면서 한국은 마치 자신들만의 독창성을 지닌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전통놀이도 마찬가지이고 영화나 예능 역시 중국의 오래된 서사 구조나 콘셉트를 가져가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비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죠. 그리고 군사무기나 전기차 반도체 기술 같은 최신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한 이유는 요즘 한국이 첨단 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한국의 산업 발전 속도가 빠른 건 인정해야 하지만 그 기술적 근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국이 개발한 기술과 인력을 다수 활용했다는 점이 자주 간과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기초 공정과 기반 기술을 닦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한국의 기술이 결코 맨 땅에서 갑자기 뿌리 내린 게 아니라는 점을 영상으로 설명했어요. 특히 군사무기나 전기차 반도체 기술 같은 최신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요즘 들어 부쩍 한국이 스스로를 첨단 기술 강국이라고 세계 무대에서 크게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 뉴스를 찾아보고 중국 내 학술 자료까지 살펴본 결과 한국의 기술적 근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국이 개발한 기술과 인력을 대거 활용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의 CCTV 경제 채널에서 보도한 중국 한국 기술 교류 동향 분석에 따르면 현재 한국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하는 핵심 연구개발 인력 중 약 35%가 직간접적으로 중국의 선행 연구에 참여했거나 중국 대학연구소 출신이라는 통계가 제시되었어요. 또 칭화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서 2022년에 발표한 논문에는 한국 기업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반도체 공정 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때
중국 국유기업이나 국방연구소가 이미 개발해 놓은 기초회로 설계 및 미세 공정 노하우가 대거 이전된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미세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토리소그래피 장비인데, 이 장비의 특정 부품 기술 특허가 원래 중국 국가안보 관련 연구소인 중국전자과학연구원에서 1990년대 말에 이미 확보되었다는 자료도 공개되었다고 해요. 전기차 분야에서도 베이징 자동차연구원이 2021년에 발표한 리포트에서 한국의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음극양극 소재의 원천 기술 중 60% 이상이 중국 소재 합성 기술 특허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특허 등록 번호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특허를 라이선스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정식 라이선스 없이 비공식적으로 모방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어요. 군사무기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 즈음에 중국 군수업체가 개발했던 일부 레이더 기술과 잠수함 소나 관련 기술이 한국 업체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보도되었어요. 실제로 작년에 중국 퀴트에서 보도한 기사를 보면 한국 기업 소속 연구원들이 중국 군수연구소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 자료를 빼돌려 간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했어요. 중국 정부가 공식 항의했지만 한국 측은 민간 협력 차원이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는 내용도 실려 있었어요. 이런 사안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기술이 결코 맨 땅에서 갑자기 뿌리 내린 게 아니고 오히려 중국이 쌓아올린 기초 공정과 기반 기술을 적극적으로 가져가서 자신들의 산업 경쟁력을 키웠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문제는 한국이 이걸 인정하지 않고 마치 전부 스스로 개발한 것처럼 홍보한다는 거예요. 첨단 기술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 한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국의 선행 연구개발 자료를 이용해왔는데도 공개적으로는 이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아왔죠. 그리고 제일 화가 나는 건 한국에서 중국으로 산업 스파이를 파견하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중국 보안 전문가들이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적발한 기술 유출 및 간첩 혐의 사건 중 한국 관련 사건 비중이 약 28%에 이른다는 통계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에너지 등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한 기술 분야에서 이런 시도가 빈번히 일어난다고 해요. 저는 이런 뉴스와 논문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한두 가지 사례가 아니라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한국이 중국 기술을 상당히 참조하거나 직접 유출받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해외에서는 한국이 자력으로 첨단 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홍보를 하니까 중국이 억울하게 기술 후발주자처럼 비치고 한국은 스마트한 혁신 국가로 비춰진다는 사실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틱톡 영상에서도 정작 자신들의 독자적 성과처럼 선전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인 예시와 자료 화면을 곁들여서 설명했어요. 제 영상 댓글에는 이 정도인 줄 몰랐다. 중국도 이제 기술을 빼앗기지 않도록 강력한 보안 정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물론 여전히 중국이 오히려 기술을 베꼈다 같은 말도 나오긴 했지만 저는 구체적인 논문이나 보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기 때문에 꽤 많은 분들이 제 주장에 공감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저희 주장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유럽이 저희 영상에 악플을 달기 시작했어요. 무조건 한국 편을 들고 중국은 왜 맨날 한국을 깎아내리냐. 중국은 수천 년간 다른 나라 것들을 흡수해 놓고선 왜 한국만 갖고 그러느냐 같은 식으로 반박했어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자료를 들이밀며 대응했어요. 한국이 실제로 중국 자료를 인용하거나 역사를 왜곡해온 구체적 사례, 역사책에서 드러난 증거 등을 꼼꼼하게 제시했어요. 물론 그런저런 해명을 해도 악플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더 유명해지면서 악플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 영상에 공감하는 분들의 응원 댓글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중국인 팔로워들은 슈신 같은 젊은 역사가가 있어서 든든하다. 역사를 잊지 않고 발전시키는 모습이 보기 좋다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 매일 꾸준히 영상을 하나씩 올리기로 마음먹었어요. 하루에 하나씩 한국이 중국에게서 베껴간 것들을 꼼꼼히 정리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상세한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맥락을 설명했어요. 오늘은 한국이 우기고 있는 전통 놀이인 윷놀이와 중국의 상통점처럼 구체적인 주제를 잡아서 해당 놀이가 중국 전통 놀이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문헌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여주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중국의 역사 연구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었고, 제 전공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영상에 달리는 각종 댓글과 토론을 보면서 저 역시 지식의 폭이 넓어졌고 중국 엘리트로서의 자부심도
더 단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눈길을 사로잡는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영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를 자극하듯 도발하는 글을 남긴 거였죠. 그 사람은 저에게 유럽으로 오라고 했어요. 제발 중국을 벗어나서 한 번이라도 세계를 바라보라면서 세계인들이 한국과 중국을 어떻게 비교하는지 직접 보고 나면 중국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다라고 비꼬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이 유럽 여행을 해보고도 중국이 위대하다고 느껴진다면 이제 더는 악플이 달리지 않을 거다라는 거였어요. 아마도 제가 유럽에 가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직접 경험하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자신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해외여행을 가볼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직접 유럽을 보고 그들이 말하는 세계의 시선이 정말 어떤지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즉시 결정을 내렸어요. 바로 영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일주일 동안 여행할 수 있는 짐과 촬영 장비도 꼼꼼히 챙겼어요. 유럽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영상으로 기록해서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중국을 바라보는지를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출발 전 저는 틱톡에 영상을 올렸어요. 드디어 유럽으로 갑니다. 세계가 중국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 진실을 영상으로 담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을 깎아내리는 자들 끝까지 지켜보세요. 이제 유럽에서 저는 또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팩트로 증명해서 돌아올 겁니다. 저는 중국인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영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를 때 제 마음은 조금 설레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긴장감도 함께 느꼈어요. 저는 유럽인들이 얼마나 중국을 무시하길래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도발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틀림없이 우리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보여주고 올 수 있을 거야라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했어요. 마치 제가 수억 명의 중국인을 대신해 해외에 나가는 기분이었죠. 제가 중국의 명예를 지키는 전사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유럽인의 댓글대로 처절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데 일단 저는 일반 줄에 서 있었고 제가 앞서 보던 한국인은 따로 비자 면제 대상이라는 통로를 통해 빠르게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한국인이 영국에서 비자 면제 대상이었나 하고 잠시 의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중국도 영국과 교류가 많은데 왜 우리는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욱 당황스러웠던 건 제가 입국 심사를 받는 과정이었어요. 심사대에 서자마자 영국 공항 직원이 여권을 살펴보더니 별도의 검사를 위해 제게 짐을 열어볼 것을 요구했어요. 저는 당연히 준비해둔 서류와 함께 제 목적이 단순 여행임을 설명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몇 가지 심층 질문을 위해 인터뷰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영국에서 어디에 머무를 계획인가? 어떤 이유로 방문했나? 유럽에 와본 적이 있는가? 한국 등 다른 나라를 거쳐왔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받는 동안 마치 제가 어떤 범죄 혐의자라도 된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영국 공항 입국 심사는 엄격하기로 유명하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주변을 보니 저처럼 지체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인이었어요. 10명 중 9명은 중국인처럼 보였고 그들은 한결같이 잔뜩 지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자 마음 한켠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 중국인만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슷한 시각대에 도착한 유럽인이나 한국인은 훨씬 쉽게 들어가는데 중국인들은 일단 의심부터 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겨우 인터뷰와 짐 검사까지 마치고 입국 심사가 끝났을 때는 이미 한참 시간이 흘러 있었어요.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저는 얼른 숙소로 이동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공항에서 숙소까지는 원래 30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들었는데 막상 밖으로 나오니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는 모든 것이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늘 친숙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영국에서는 간판부터 표지판까지 전부 영어예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읽어보려고 했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어색했고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중국에서처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어는 세계 공통어로 쓰인다고 배워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말을 들은 영국인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상대방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째려보며 뭔 소리야 라고 말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저를 몇 초 동안 빤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갔어요. 분명히 제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누구도 저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순간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세계에서 중국어를 쓰는 인구가 그렇게 많다는데 왜 이들은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걸까?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길을 물으면 사람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주곤 했는데 여기서는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걸까?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반응은 똑같았어요. 누군가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심지어 몇몇은 그게 어느 나라 말이야? 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에서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요. 중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중국어를 쓰면 통했어요. 하지만 유럽에서는, 특히 영국에서는 중국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저는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당혹감에 휩싸였어요. 결국 저는 영국인들의 시선이 차갑다는 걸 몸소 체감하면서 30분이면 찾을 길을 무려 3시간 동안 헤맸어요. 길을 헤매는 동안 제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경계심이나 귀찮아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겨우겨우 숙소를 찾아 들어섰을 때 저는 기진맥진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휴대폰의 번역 어플을 받는 거였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제가 스마트폰을 켜기만 하면 모든 정보가 손바닥 안에 있었고 길을 잃어도 간단히 중국어로 물어보면 다들 친절하게 알려주곤 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중국어가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세계적으로 중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많다고 배웠고 저 자신도 중국어가 영어와 함께 세계 공용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제가 배운 세계 공통어는 영어와 중국어라는 인식이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었어요. 왜 이들은 중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를까? 왜 오로지 영어만 사용할까? 하는 생각에 정말 황당하고 속상했어요. 숙소에서 잠시 쉬다가 저는 해외에서는 자유롭게 구글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중국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해외 SNS가 전부 차단되어 있었고 대신 중국 내 자체 검색 엔진과 SNS가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글을 통해 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중국인 여행객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 순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수많은 기사와 블로그,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행동한다. 아무 데서나 침을 뱉거나 보리를 보는 경우가 많다. 새치기하는 문화가 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사진 촬영할 때도 몰려들어서 소란스럽다. 심지어 어글리 차이니스라는 표현이 즐비했어요. 사진과 동영상으로 증거가 첨부돼 있었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소란을 피우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길바닥에 침을 뱉는 모습 등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중국에서 이런 행동들은 어느 정도 일상적이었고 저조차도 별다른 문제를 못 느끼고 살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해외에서는 전혀 달랐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걸 제가 3시간 동안 길을 헤매며 이미 체감했죠. 그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을 비난하는 게 단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목격한 비매너 행동들이 쌓여온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 공항에서 숙소로 오는 길 내내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키고 조용히 이동하며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는 듯했어요. 물론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대부분이 제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스스로 소란을 피우거나 주변을 어지럽히지는 않았어요. 기차나 버스에 탔을 때도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본다 해도 이어폰을 꼭 사용했고 스마트폰 통화를 할 때도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더라고요. 공원이나 거리에서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비록 낯선 이에게 다정히 말을 걸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시끄럽게 굴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장면은 거의 없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이 해외에서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지를 저도 비로소 체감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궁금해졌어요.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세계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충돌에 대해 틱톡에서 여러 번 언급했을 때 많은 유럽인들은 한국 편을 들고 중국을 비난했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한국인 여행객이라고 검색했어요. 그 결과
이번에도 수많은 글과 영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중국인에 대한 자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인들은 예의가 바르다. 한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집단으로 여행을 와도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고 매너 있게 지낸다.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주변을 정리하고 종업원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이런 칭찬 일색의 기사와 블로그, 후기들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제가 틱톡에서 늘 보던 한국의 역사 왜곡이나 한국의 중국 문화 도용 같은 내용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었어요. 해외에서는 한국인을 정말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제 눈으로 처음 확인한 거예요. 특히나 K-팝, K-드라마, K-무비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다 보니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세련되고 문화적이며 동시에 매너 있는 관광객으로 굳어진 듯했어요. 그와 동시에 중국인은 시끄럽고 더럽고 이기적인 관광객으로 묘사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차이를 보면서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인과 중국인의 습성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세계인들은 이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한국은 칭찬받고 중국은 비난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도 중국의 역사가 얼마나 찬란한지 알고 중국인들이 가진 열정과 인구수, 그리고 국가적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알아요. 그런데 문화적인 부분, 즉 일상생활에서의 태도와 매너는 국가의 크기나 역사의 유구함과는 별개로 해외에서 바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평소 중국에서 보던 모습은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고 아무 대서나 침뱉고 줄을 안 서고 새치기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행동을 세계인들의 시선에서 보면 정말 민폐로 작용한다는 걸 느꼈어요. 한참을 정보를 찾아보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고 머리까지 아파왔어요. 괜히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결국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쥔 채로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제 겪은 일들이 떠올라서 머리가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여행 자체를 망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다짐했어요. 어제 일은 잊자. 오늘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저는 영국에 오기 전부터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바로 역사박물관이었어요. 역사학도이니만큼 영국의 유서 깊은 박물관들을 보며 학문적 영감을 얻고 싶었어요. 호텔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봤지만 역시나 대부분이 제 중국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결국 번역 어플과 손짓, 몸짓을 총동원해서 겨우겨우 목적지를 찾았어요. 멀리서 박물관 건물이 보일 때는 마음이 뿌듯했어요. 규모가 상당히 커 보였고 건물 자체가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 오늘은 분명 어제와는 다른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 기대하면서 박물관 입구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입구 바로 옆에 놓인 커다란 팻말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호기심에 읽어본 문구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중국인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 중국인을 금지한다는 뜻이겠어?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아래 적힌 설명을 읽어보니 더 기가 막혔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박물관 내부에서 소란을 피운 사례가 많았고 사진 촬영이 금지된 구역에서도 무단 촬영을 했고 유물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박물관 내에서 음식을 먹는 등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다른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줬다. 그래서 결국 중국인 입장을 전면 금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박물관까지 못 들어가게 막을 수 있지? 억울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중국인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도 스쳤어요. 어제 구글에서 봤던 어글리 차이니스 관련 글들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낭패감을 느끼며 그 팻말을 바라보는 순간 제 옆으로 한국인으로 보이는 부부가 자연스럽게 박물관으로 입장하는 거예요. 그 부부는 입구에서 티켓을 보여주고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자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인은 그냥 들어가고 중국인은 못 들어간다니. 이런 차별을 어떻게 견뎌야 하지?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중국인과 한국인은 생김새가 크게 다르지 않으니 혹시 내가 한국인인 척하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말하자면 이건 중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이 박물관은 너무나도 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이대로 포기하기는 싫었어요. 결국 저는 매표소로 조용히 다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짓으로 티켓을 사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어요. 제발 그냥 티켓만 주고 끝내주기를. 그런데 매표소 직원이 저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Hello, where are you from? 저는 그 말에 순간 얼어붙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묻는 거잖아요. 대답을 하면 바로 중국인임이 밝혀질 텐데
몇 초간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Korea. 저 자신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입으로 한국이라고 말하다니. 하지만 이미 대답을 해버렸고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보고 온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직원은 Korea 하면서 갑자기 한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서울 분이세요?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니까 직원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알아들어야 할 텐데 머리가 새하얘졌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직원은 곧 의아한 표정이 되더니 여권을 보여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여권을 보여주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게 뻔했어요. 결국 저는 직원에게 아무런 말도 못한 채 쫓겨나듯 매표소를 떠났어요. 박물관 입구를 등지고 몇 걸음 걷다가 주변 벤치 같은 곳에 주저앉았어요.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박물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짓말까지 했는데도 실패하고 난 그냥 역사 박물관을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하는 이 차별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서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세상에 이런 현실이 존재한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최대한 조용히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 보니 몸이 점점 지쳐갔어요. 무엇보다도 배가 너무 고팠어요. 일단 뭔가라도 먹어야겠다 싶어서 주변 식당을 찾아봤어요. 가까운 식당 문 앞에 메뉴판이 붙어 있어서 잠시 살펴보려고 다가갔어요. 그런데 메뉴판 아래쪽에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글씨가 또 보이는 거예요. 중국인은 받지 않습니다. 제가 거짓말 아니고 그 문구를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박물관도 안 됐는데 식당마저 혹시나 해서 주변 다른 식당들도 찾아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식당에서도 비슷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우리 중국인이 이렇게까지 환영받지 못하다니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 어제 구글에서 본 수많은 비난과 조롱 그리고 어글리 차이니스라는 표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마음은 몹시 상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져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 길고 고됐어요. 어제도 길에서 헤매느라 고생했는데 오늘은 마음의 상처까지 더해져서 발걸음이 전혀 나아지질 않았어요. 박물관에서조차 중국인 출입 금지라니 식당들도 마찬가지. 정말 이곳이 제가 꿈꾸던 유럽이 맞는 걸까요? 저는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걷는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 괜히 움츠러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내가 중국인인 걸 알아채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생겼어요. 스스로 자문하게 됐어요. 이 여행을 통해 제가 뭘 얻고 돌아갈 수 있을까? 세계가 중국을 어떻게 보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지만 너무나 뼈아픈 현실만 마주하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저는 중국의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렇게 온갖 복잡한 생각이 뒤엉킨 채 저는 터덜터덜 숙소로 돌아왔어요. 숙소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가만히 누웠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하루 종일 겪은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도대체 왜 이런 차이를 경험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핸드폰을 다시 들어 구글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한국에 대해 검색해 보기로 했어요. 왜 한국인들은 유럽에서 환영받는가? 지금까지 영국에서 본 한국인들은 언제나 환영받았고 매너 좋은 관광객으로 인식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수많은 기사와 블로그, 여행 후기들이 한국인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관광지에서 조용히 행동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한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예의를 갖추고 주문하고 종업원들에게 친절하다. 기차나 버스를 탈 때 질서를 지키고 대화할 때도 주변을 배려해 목소리를 낮춘다.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정리정돈을 잘한다. 영어가 서툴러도 최소한 노력해서 말하려 하고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반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검색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중국인들은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엄청나게 시끄럽다.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거나 심지어 보리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 기차나 버스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발을 올려놓거나 큰 소리로 영상이나 음악을 튼다. 쇼핑몰에서 가격을 흥정하며 직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단순한 편견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한국도 한때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과거에는 한국인 관광객들도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고 들어봤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와 국민은 국가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관광 매너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행했고 해외여행을 할 때 질서를 지키자는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펼쳤다고 해요. 반면 중국의 경우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국제 매너나 에티켓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었어요. 그냥 갑자기 해외로 나가서 중국에서 하던 대로 행동해버리니 타국 사람들에게는 문화 충격이 되고 때로는 불편을 주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저는 역사학도로서 또 틱톡에서 중국의 위대함을 알리던 사람으로서 이런 현실을 마주하니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중국은 분명히 대단한 역사를 가진 국가이고 문화도 깊이와 다양성을 자랑해요. 그런데 현대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글리 차이니스라는 꼬리표로 뒤덮여 있다는 사실이 저를 정말 크게 흔들어 놓았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반응이 거의 칭찬 일색이라는 걸 보면서 저는 우리도 이렇게 호평받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나 문화 수준을 따지자면 중국이 결코 뒤지지 않는데 왜 일상 매너나 공동체 의식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클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중국 내부의 솔직한 목소리를 전하고 싶어졌어요. 우리가 진짜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경제력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매너, 배려 같은 문화적 수준도 함께 높여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력이 아무리 강해져도 세계인들로부터 존경받지는 못할 거라는 걸 피부로 느꼈어요. 사실 저는 이번 영국 여행을 통해 보세요. 유럽도 결국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될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담아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히려 유럽에서 직접 겪은 중국인에 대한 시선,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시선을 가감 없이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인은 세계에서 이렇게 칭찬받는데 왜 우리는 욕을 먹는가? 이 질문을 이제는 중국인들과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을 틱톡 영상에 담아낼 예정이에요. 중국 안에서 많은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일단 현실을 알아야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외쳐봐야 바깥 세계가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중국이 진정한 존경을 받으려면 경제력과 역사만으로는 부족해요. 전 세계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매너와 시민의식을 갖춰야 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인 여러분은 저를 응원해 주실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따끔한 질책도 받겠습니다. 부디 저 슈신을 도와주세요. 이상 여기까지 중국인 명문대생 슈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한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이야. 우리 중국한테 의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일자리도 없어서 중국으로 일하러 오잖아. 뭐든지 중국을 따라하면서 자립도 못하는 속국일 뿐이지. 여기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한 중국인이 유럽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호랑이. 안녕하세요. 전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에 다니는 피오라입니다. 어릴 적부터 과학기술에 대한 열정을 품어왔고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발견과 혁신에 설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서 과학기술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축은 바로 우리 가족이 한국과 얽혀온 특별한 인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추억의 한 조각이 아니라 저를 형성한 중요한 일부이지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언제나 가족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노르웨이의 의료봉사단 일원으로 한국에 파견되셨던 할아버지는 참혹한 전쟁의 한가운데서 많은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늘 한국에서의 기억을 생생히 떠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한 진료소에서 의료 지원을 하고 계실 때 부모를 잃고 길을 잃은 한 어린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소년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영양 상태도 매우 나빴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소년을 진료소에서 치료하신 뒤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때는 차량도 부족했고 전쟁으로 길이 험난했지만 소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그를 데리고 이동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소년은 겨우 숨을 쉬는 상태였지만 할아버지의 빠른 조치로 결국 건강을 되찾게 되었지요. 소년이 회복된 뒤에도 할아버지는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소년이 의사가 되어 한국에서 많은 환자들을 돕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마치 자신의 가족이 성공한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소녀는 시간이 지나도 할아버지께 편지를 보내며 감사를 표현했고, 할아버지께서는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한국과의 깊은 인연을 실감하셨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셨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약 1년간 한국에 머무셨고, 한국 문화와 사람들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가져오신 책들은 우리 집의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특히 직접 배워오신 한국 음식은 제가 한국에 대해 흥미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갈비찜을 만들며 항상 한국에서의 추억을 들려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기술적 발전과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가족사를 안고 자라면서 저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에 자연스럽게 깊은 애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전공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전 대학 연구 프로젝트에서 한국과 협력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한국의 유명한 공과대학교와 협력하여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운 좋게도 제가 이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선발되었고,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학업의 일부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를 따라가는 또 다른 발자취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친구들은 제가 한국의 교환학생으로 뽑힌 것을 안타까워했어요. 특히 중국인 친구들이었는데, 그들은 저에게 한국전쟁에 대해 들어봤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한국은 아직 전쟁의 피해를 복구도 못했잖아. 교환학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하러 가는 거겠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심지어 다른 노르웨이 친구들까지 저를 안타깝게 쳐다보며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니 기분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은 있니? 그러나 대답은 부정적이었어요. 저도 한국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가족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친구들은 한국을 비하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이야. 우리 중국한테 의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일자리도 없어서 중국으로 일하러 오잖아. 게다가 한국 음식이랑 문화도 다 중국에서 가져간 거고, 한국어랑 한글까지도 중국에서 베껴간 거야. 뭐든지 중국을 따라하면서 자립도 못하는 속국일 뿐이지. 저는 자세한 지식이 없어서 별말은 하지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간다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며 중국으로 가는 건 축복받은 일이야. 정말 축하할 일이지. 그리고 마침 노르웨이도 우리 중국의 무비자 입국 허용 대상이 되었으니 가족들도 같이 와서 관광해보는 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이런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 라며 으스댔습니다. 중국의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해서도 그들은 상세히 설명하며 자랑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노르웨이를 포함해 38개국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어. 게다가 올해부터는 무비자 체류 기간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났지. 비즈니스, 관광뿐만 아니라 학술 교류나 단기 자원봉사 같은 교류 방문 목적도 포함되었대. 이건 사실 기존의 F비자 역할을 무비자로 확대한 거야. 일본 같은 나라는 한동안 무비자가 중단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포함됐고,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대상이야. 이런 기회는 정말 대단한 거지. 그들의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저도 모르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것이 정말 잘못된 선택일까? 제가 아는 한국과 그들의 말 속의 한국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오늘 할아버지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말을 하다 보니 무언가 억울하고 서러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 앞에서 엉엉 울어버렸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놀라지도 않고 조용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한국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야기를 한국전쟁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전쟁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한국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복구했는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새마을운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88올림픽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알아? 그때 한국은 전 세계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렸단다라며 당시에 뜨거웠던 분위기를 생생히 들려주시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한국과 관련된 줄도 몰랐거든요. 그 다음엔 IMF 외환위기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그 당시 한국 국민들이 서로를 돕기 위해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문시호를 불키셨어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금반지며 장신구를 모아 나라에 바쳤단다.
그런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IMF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전 그런 역사를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때 한국이 4강까지 올라갔단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응원했고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지. 스포츠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어. 할아버지가 그때의 뜨거운 응원 열기를 흉내내며 웃으시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웃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평창 동계올림픽과 현재의 한류 열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K-POP, 드라마, 영화까지 요즘 한국 문화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단다.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 한국 영화도 오스카를 휩쓸고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단지 교환학생으로 갈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국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자리에 왔는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할아버지, 어떻게 한국에 대해 이렇게 잘 아세요? 따로 공부라도 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무슨 공부를 해? 그냥 집에서 TV나 한류 콘텐츠만 봐도 알 수 있지. 요즘 드라마나 뉴스 보면 한국이 얼마나 세계 속에서 빛나는 나라인지 나 같은 노인도 쉽게 알 수 있단다.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면서도 그 나라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한국에 가는 것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더 큰 시야와 배움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제가 왜 그렇게 속상했는지도 알겠더라고요. 한국은 제게 단순히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와 인연이 담긴 아주 특별한 곳이라는 거요. 얼마 뒤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떠나는 학생들이 하나둘씩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출발한 친구들은 중국으로 가는 친구들이었는데 모두들 들뜬 모습이 역력했어요. 아마도 중국인 친구들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중국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소개하며 중국 대학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캠퍼스도 크고 화려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정말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실제로 출발 날, 그 친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활짝 웃으며 공항으로 떠났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왠지 살짝 부러웠어요. 중국의 유명 대학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고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건 분명 흥미로운 경험일 테니까요. 친구들은 이미 중국에 도착해서 보낼 시간들을 계획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각자 어떤 수업을 들을지, 어떤 곳을 여행할지, 그리고 중국 문화의 깊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반짝반짝 빛나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으로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 들은 한국의 이야기와 가족과 얽힌 특별한 인연이 떠올랐거든요. 친구들이 중국에 대해 자랑할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멋지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따뜻한 사람들과 급격한 발전을 이룬 기술적인 혁신, 그리고 전 세계가 사랑하는 문화 콘텐츠들을 직접 경험해볼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물론 주변에서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면 조금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오를 때마다 저는 제 선택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제가 가족사를 따라가며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교환학생으로 중국에 갔던 친구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돌아온 거예요. 모두들 얼굴에 피곤함과 짜증이 가득했고 중국에서의 경험이 정말 끔찍했다고 입을 모아 말했어요. 그들이 전해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고 제가 듣고도 믿기 힘들 정도였답니다. 우선 기숙사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고 했어요. 마치 50년 전 시설처럼 낡고 더러운 기숙사에서 6명이 함께 생활해야 했는데 한 층에 화장실이 하나뿐이라 아침마다 긴 줄을 서야 겨우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 식사도 형편없었고 이상한 냄새와 식감 때문에 한 숟가락도 먹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명문대라고 자랑하던 학교 근처에 노숙자가 많아 무서웠다고 해요. 저 사람들이 졸업생이라고 들었는데 왜 학교 근처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거지? 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말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너무 무섭고 충격적이었다며 중국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친구들은 토로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중국인 학생은 화가 난 듯 반박했어요. 너네들 지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우리 중국을 그렇게 모함할 수 있냐? 라고 말하며 언성을 높였죠.
하지만 노르웨이 친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뻔뻔하게 굴지 마. 너희 말 듣고 기대하며 갔다가 완전히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았어. 중국이 그렇게 잘났다고 거짓말하고 싶었냐? 라며 맞받아쳤어요. 그러면서 화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을 폄하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한국은 발끝도 못 따라가면서 잘난 척하더니 결국 이 꼴이라니. 그러더니 노르웨이 친구들은 하도 기가 막혀서 중국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최근 중국의 경제와 취업난에 대한 자료를 가져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너희한테 정말 실망이야. 우리가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던 이유 중 하나는 너희가 늘 자랑했던 그 멋진 명문대와 중국의 발전된 모습 때문이었어.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니. 믿기 어렵다. 우리 다 조사해봤어. 중국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알아? 2023년 6월 기준으로 16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이 21.3%나 됐대. 그게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로 최고치라는 거야. 게다가 베이징대 장단단 교수는 실제 실업률이 정부가 발표한 수치보다 훨씬 높을 거라고 했어. 2배 이상인 46.5%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더라. 너희가 말했던 화려한 대학 졸업 후 현실이 이거냐? 또 알아봤는데 2024년에만 대학교 졸업생이 1179만 명이나 배출됐대. 그런데 그들을 받아줄 일자리가 없어. 완전히 처참한 상황이더라고. 명문 푸단대 졸업생들 중 실제 취업자는 겨우 18.1%였대. 나머지는 대부분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다는데 이건 취업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희 나라의 자랑스러운 명문대가 졸업 후엔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뭐 탕핑이라고 들어봤어? 드러눕기라는 뜻이라던데 이게 요즘 중국의 청년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트렌드라며. 이게 뭔지 알아? 다들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경쟁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걸 뜻한데 이 정도면 너희가 자랑하던 중국의 모습이 얼마나 부풀려져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는 진짜 이런 상황을 몰랐어? 아니면 알면서도 감췄던 거야? 우리는 정말 큰 기대를 안고 갔는데 이번 경험은 우리한테 평생 잊지 못할 나쁜 기억으로 남았어. 그리고 한국을 깎아내릴 때부터 우리가 왜 너희 말을 믿었는지 의문이야. 너희가 말했던 중국의 발전과 현실이 이렇게까지 다를 줄은 몰랐어. 노르웨이 친구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중국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자 중국인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너희가 어디서 이상한 것만 주워 들었나 본데 중국에 안 가본 다른 사람들은 다 너희 말을 믿겠네. 정말 어이없다. 라며 비웃듯이 강의실을 나가버렸어요. 순간 교실 안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았고 아무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중국에 다녀온 친구들은 여전히 상처받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위로하려고 다가가서 정말 힘들었겠다. 그래도 이렇게 돌아와줘서 다행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친구들은 한숨을 쉬며 저에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너는 한국으로 가잖아. 한국은 다를 거야. 우리도 중국에 있을 때 한국에 대해 좋은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 중국 사람들조차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라고 하더라. 그들의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친구들이 겪은 고생스러운 경험은 안타까웠지만 그들이 한국에 대한 기대를 함께 나눠준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친구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한국 가서 좋은 시간 보내. 그리고 너는 우리처럼 실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정말 한국으로 떠날 날이 다가왔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죠. 며칠 후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찾아왔어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친구들이 배웅을 나와줬어요. 한국 가서 많이 배우고 좋은 추억 만들고 와. 그리고 한국에 대해 우리가 듣지 못했던 이야기도 전해줘. 라며 응원해주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동안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설렘과 기대감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이제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시작될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친구들이 기대하며 전해준 한국의 좋은 모습들, 그리고 제가 직접 느낄 한국의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제게 특별한 시간이 될 거라 믿었어요. 한국에서의 한 달은 그야말로 눈부신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처음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부터 한국이 어떤 나라일지 상상하며 설렘과 긴장감을 느꼈어요. 공항에 세련되고 체계적인 모습은 저를 바로 압도했죠. 디지털 안내판과 자동화된 여권 심사대, 공항 곳곳에서 마주친 로봇 안내원은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어떤 공항과도 달랐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다채로울지 기대가 커졌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학교 국제교류센터에서 저를 맞아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환한 웃음으로 저를 안내하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었죠. 처음으로 기숙사에 들어섰을 때는 조금 긴장했지만 깨끗하고 잘 정돈된 공간에 금세 안심할 수 있었어요. 스마트홈 시스템이 적용된 방은 카드키 하나로 전원과 온도를 조절할 수 있었고 스마트폰으로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히 흥미로웠어요. 이런 작은 부분에서조차 한국의 기술력을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학교 캠퍼스는 현대적이면서도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었어요. 도서관에 처음 들어섰을 때는 그 규모와 첨단 기술에 놀랐어요. 모든 도서 검색과 대출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전자책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죠. 도서관 한편에 마련된 스터디룸에서는 조용히 공부에 몰두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의 성실한 태도는 저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고 덕분에 저도 자연스럽게 집중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제가 들었던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국의 현대사와 경제 발전 강의였어요. 교수님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새마을운동, 88올림픽, 그리고 IMF 위기 극복이라는 주제로 설명하셨는데 이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빠르고 강한 변화를 이루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수업 중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활발한 토론을 유도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발표하는 데 능숙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점점 자신감을 얻어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생각을 더 명확히 표현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한국의 독특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말 편리하고 체계적이었어요.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택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죠. 지하철 앱은 도착 시간을 정확히 알려줄 뿐만 아니라 각 칸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줘 쾌적한 이동을 도와줬어요.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노예학자석을 비워두는 모습도 인상 깊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배려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의 식문화는 매일이 새로움의 연속이었어요. 학교 근처 식당에서 처음 맛본 비빔밥은 그 색감과 맛이 정말 다채로웠어요. 특히 반찬이 함께 나오는 것이 신기했는데 매번 다른 종류의 반찬을 맛보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먹었던 삼겹살은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재미도 있었지만 함께 식사를 나누는 문화 자체가 따뜻하고 정겨웠어요. 이런 음식 문화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음식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게 되었어요. 언어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과의 시간은 제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친구들은 저를 경복궁으로 데려가 한국의 전통 건축과 역사를 설명해 주었고 홍대 같은 현대적인 공간에서는 젊고 활기찬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었어요. 특히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야경을 즐겼던 날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기억이에요. 반짝이는 한강의 물결과 서울의 야경은 그 자체로도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서 한국 학생들과 함께한 시간은 저를 더욱 행복하게 해주었고 제가 머무는 동안 학교 축제가 열렸어요. 축제에서는 K-POP 공연부터 전통놀이 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준비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투어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전통 한복을 입어보며 한국 문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축제 부스에서 맛본 떡볶이와 호떡도 정말 맛있었어요. 이런 경험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한국에서의 한 달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체험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 그리고 생활 속에서 느낀 따뜻함과 배려는 제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한국 학생들의 성실함, 서로를 배려하는 정의 문화, 그리고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제가 앞으로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와 아버지께 한국에서 보낸 한 달간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게 체계적이고 발전되어 있었어요. 특히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어요. 제가 이렇게 흥분하며 말하자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제 이야기에 깊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느낀 건 코엑스에서 열린 2차 전지 세미나였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마 들어보신 적 없을 수도 있는데 2차 전지라는 게 정말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런데 두 분은 2차 전지가 뭐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2차 전지는 흔히 충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말해요.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나 드론, 심지어 로봇 같은 첨단 산업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이 배터리는 환경에도 좋은데
왜냐하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제품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2차 전지가 이런 친환경 제품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이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니까 기존의 배터리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술이라는 거구나 라고 물으셨고 저는 네, 맞아요 라고 답했죠. 제가 한국에서 배운 내용에 따르면 2차 전지 산업은 단순한 배터리 제조를 넘어서는 기술 집약 산업이에요. 이 산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중요해요.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자재와 소재의 원가가 전체 생산 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과제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자 아버지는 그럼 이 산업은 기술뿐만 아니라 자원의 확보도 중요한 거네?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아요. 특히 전기자동차나 드론 같은 첨단 기술에 맞춰 배터리를 설계해야 하니까 수요자 맞춤형 기술이 필요해요. 라고 덧붙였어요. 한국에서는 전기자동차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 지난해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COVID 때문에 줄었지만 전기차 시장은 40% 이상 성장했대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성장은 계속될 거라고 해요. 2025년에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최소 1,000만 대에서 최대 2천만 대까지 늘어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놀라며 와, 그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니 대단하구나. 그럼 배터리 시장도 같이 커지고 있겠네. 라고 하셨어요. 저는 맞아요. 배터리 시장도 2021년에 비해 2025년까지 약 5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해요.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성장해서 2023년부터는 배터리 공급이 부족해질 거라는 전망도 있대요. 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은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대요. 특히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는 그럼 한국이 기술력으로는 다른 나라와 견줄 수 있다는 거네?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네, 한국은 제조 경쟁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생산 효율과 품질이 뛰어나서 전 세계 많은 전기차 제조사들이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죠. 한국에서 들은 이야기 중 가장 놀라웠던 건 2차 전지가 단순히 기술적인 산업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같은 이동 수단이 점점 전동화되고 있고 배달용 로봇이나 드론 같은 새로운 기술에도 2차 전지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업이 새로운 일자리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럼 이 산업은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까지 바꿔놓고 있겠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네,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산업을 K배터리로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반도체를 뛰어넘는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크다고 해요. 라고 답했죠. 제가 이야기를 끝내자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곱씹으셨어요. 정말 대단한 경험을 하고 왔구나.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내게 큰 자산이 될 거야.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맞아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꼭 제 공부와 미래에 잘 활용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의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께 제가 경험한 한국을 생생히 전할 수 있어 행복했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께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니 저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 제가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었는지, 그리고 왜 공학도의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명확히 깨달을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제가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알려준 시간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기술이 단순히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사회와 환경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한국에서 만난 뛰어난 기술과 사람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꼭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에 취업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그곳에서 제가 배운 것을 활용하고 또 더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하고 싶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제가 공학도의 길을 걸으며 더 큰 꿈을 꾸도록 만들어 주었답니다. 이제 저는 확신에 찬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가슴에 담고 제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상
여기까지 노르웨이의 대학생 피오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도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한국 호랑이